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으로는 백엔드.ai 엔터프라이즈 고객 지원 가나다라는 제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재미있을 만한 제목은 아닌데 많이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주제를 쭉 가지고 발표를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 지원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는지 그런 거를 좀 두서없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제품을 한번 써 보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인프라 관리를 좀 해보셨으면은 나도 저런 적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솔직히 크게 재미는 없을 텐데 한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2015년에 시작을 할 때는 플랫폼 자체는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걸 계속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격 코드 연산 엔진을 만들자고 한 것이고,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대체로 그 연구자 분들이 많고, 그 인프라 관리, 나는 연산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인프라 관리에 워낙 시간을 많이 쏟다 보니까 서버가 100대 되면은 꼭 뭐 한 대, 두 대는 고장나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원격 연산 시스템, 그리고 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 표현 형태가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사업 아이템 자체는 현재도 계속 백엔드.ai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가 좀 초반에 이제 잘못 생각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이제 사업의 방향인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그 저희 2016년도 오픈소스 과제를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사업 방향에 관해서 그 서술을 한 것인데, 그때는 대규모 단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딥러닝 클러스터도 구축을 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뭐 솔루션이든 뭐 어떤 자동화든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는 저희가 만드는 엔진이 당장은 수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롱테일 전략이라고 해서 어떤 그 충분한 GPU 자원을 가질 수 없는 또는 HPC 자원을 관리할 인력이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개발자나 또는 소규모 연구소 그런 쪽에 타겟이 좀 더 많지 않겠냐,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드러났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칠한 두 개가 나중에 보니까 안 맞았어요. 첫 번째로는 대규모 단체나 대기업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다, 효율화를 위해서.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 범위에 드는 대기업의 규모가 저희 예상보다는 훨씬 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뭐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정말 우리가 들으면 딱 바로 알만한 그런 초거대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게 맞는데, 근데 그만큼의 이제 어떤 인력풀이나 자금력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운영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GPU 장비 자체는 사는데 실제로 그 인프라를 운영하는 인력은 운영 코스트라든지 이런 걸 감당할 만한 기업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 그 프로젝트 자체는 또 팀 단위로 돌아가니까 팀 레벨로 돌아오면은 또 이런 전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걸 외에 팀에서 하는 프로젝트에는 또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갖추기는 무리가 있더라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개인 개발자나 소규모 연구소에서는 오히려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클라우드를 쓰든 뭔가 어떤 플랫폼을 쓰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라고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흐르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에 저희 회사 만들고 나서 매출이 발생한 게 2019년 정도부터거든요. 그러면서 그 후로는 계속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매출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매출이 저희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전부 다 엔터프라이즈, 대부분은 또 온프레미스 사이트 그런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저희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시장의 상황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알파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일반 대중에게 이제 AI라는 게 크게 각인이 된 시점이고, 그리고 2022년 작년 말쯤이죠. 그때 이제 챗 GPT라는 게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되면서 크게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이제 물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2010년부터 그 이미지 넷이라든가 그런 거 잘 알고 계셨을 거고,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많이 연구들을 하고 계셨겠지만, 실제로 일반 대중이나 또는 어떤 기업의 어떤 팀에서 우리도 이걸 해야겠다
라고 각인이 되는 시점이 아마 이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의 매출도 아마 2016년에 이제 그 이세돌님의 그 바둑 기전이 있고 나서 실제로 그 기업에서 우리도 트레이닝팜을 갖춰야겠다, 우리도 어떤 머신러닝을 해봐야겠다라고 실제로 프로젝트가 구축되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한 2019년도라고 저희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걸린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트레이닝팜을 위주로 확보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어떤 그 GPU, 대부분 GPU죠. GPU팜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 흐름에 맞춰서 저희도 아마 좀 매출의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GPT LLM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터지자마자 그냥 바로 반응이 왔죠. 이제 2023년 들어오면서 모든 기업에서 이제 A100이나 H100 장비를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10,000대, 20,000대 이렇게 이제 A100 장비를 구매를 해서 이제 뭐 오픈 AI하고 이제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터진 이후로는 한 2, 3년 걸린 것 같고요. 그때는 근데 특수성이 이제 트레이닝 쪽에 이제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용자보다는 이제 어떤 기업 내부에서 뭔가 해봐야겠다는 수요이기 때문에 아마 반응이 한 2, 3년 정도, 그리고 초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린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예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개적으로 풀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 컨슈머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그 효과를 체험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반응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실제 공개는 되었지만 아마 올해 굉장히 많은 GPU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상에서 저희도 이제 2019년에 최초의 대학 고객을 확보를 했고, 2020년에는 이제 다수의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를 이제 확보를 하면서 그 뒤로 계속 이제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LM 같은 경우가 이제 추론 쪽에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쉽게 말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보자,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AI 추론 쪽 기능의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그쪽으로 기능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도 알파고 같은 걸 학습을 하고 챗GPT 같은 걸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아마 수요 확대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대기업이나 엔터프라이즈 고객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데이터를 AWS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올리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GPU 사용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레벨의 GPU를 좀 빌려서 쓴다고 하면은 사실 한 몇 달에서 1년 정도 쓰면은 이걸 내가 사는 거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하는 그 정도로 이제 클라우드의 GPU 비용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GPU를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GPU 부족 이슈가 더 커진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사실 이제 GPU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확충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러면 그 GPU 장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GPU 장비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킹 장비도 있어야 되고 스토리지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갖추고 나서 또 이거를 소수의 개발자나 연구자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뭐 적게는 10명, 뭐 많게는 뭐 수십 명에 이르는 그 연구자들이 동시에 효율적으로 동일한 서버팜의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사람이 수동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소규모일 때는 뭐 엑셀에 달력 만들어 가지고 이날은 1번 GPU 너가 쓰고 이날은 뭐 너가 다른 사람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5명에서 10명 정도만 넘어가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그러면은 이제 기업 내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2015년부터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만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예외 상황도 너무 많고 사용자의 요구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고 뭐 개발자 한두 명 투입해서 뭐 1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실제 있었는데 잘 된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내가 사실 우리의 그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핵심 가치는 인프라 관리는 아니잖아요. 어떤 실제로 뭔가 내가 모델을 학습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연구 개발하는 그런 쪽이 핵심 가치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외부의 어떤 차라리 솔루션을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쓸 것인가 이런 선택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께서는 아마 저희와 비슷한 어떤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을 위한 인프라 관리를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관리자 몇 명이 좀 핸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GPU 서버가 예를 들어 뭐 한 대면 괜찮은데 10대, 100대까지 이제 갖추고 나서 이거를 수십에서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용자들을 전부 다 어떤 OS의 계정을 만들어서 줄 것이냐, 그리고 만들어서 주면은 이 사용자들이 뭐 잘못 설치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른 사용자도 다 영향이 받게 되고 데이터 접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 아까 말했던 인프라, 그 트레이닝 인프라의 관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추론을 할 때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도메인 설정이라든지 방화벽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잘 될 경우에는 수십에서 수백 명의 연구자가 학습하는 상황과는 달리 이제 수십만 명 또 수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상시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학습하면 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학습하면 좀 죽더라도 이제 연구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복구를 하고 하면 되는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한번 죽어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일종의 비용으로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함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서비스의 그 요구사항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나 뭐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 모델 학습과 추론과 관계없는 어떤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데브옵스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백엔드.ai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 뒷단에 숨기고 최대한 쉬운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초창기 시작을 했을 때 예상과는 달리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이제 많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런지 나름대로 저희 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저희 플랫폼을 설치하고 운영 지원도 하고 이런 소요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고객 지원 뭐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팀은 아니고 이제 몇 명 안 되던 회사니까 이제 몇 명 나가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서 뛰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 4명 정도로 이제 확보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은 이제 계약 단계부터 들어가게 됐죠. 계약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 이 그 고객사의 구성을 할 때 고객사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실제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 가장 최적으로 그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계약건 같은 경우들은 이제 세일즈 팀이나 그런 쪽에서 좀 담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설치 일정이나 뭐 이제 기반 제반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할 때부터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지원을 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그냥 현장 가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계약하는 시점부터 세일즈 팀과 협업, 또 그 실제 고객사도 이게 구매를 하시는 분과 실제 사용하시는 분이 또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부터 처음부터 이제 참여를 해서 조금씩 논의를 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계약이 되고 설치 일정이 잡히게 되면은 이제 실제 가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한두 명 정도, 원격으로 지원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은 현장 가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IDC를 많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OS나 이제 쿠다 GPU를 많이 쓰시니까 쿠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벤더사에서 설치를 해 둔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고, 그 기반에서 이제 네트워크 연결 상태는 어떤지, 또 스토리지의 어떤 사용성은 어떤지 그런 것부터 체크를 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설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셋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VIP라든지 도메인이라든지 SSL 인증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실제 그 사이트 담당하시는 분과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 설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 테스트를 함과 동시에 관리자와 사용자분들, 저희 입장에서 고객이 되는 거죠. 그분들께 이제 어떤 가이드 세션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운영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 대응이겠죠. 일단 장애가 발생해서 시스템을 못 쓰게 된다, 이런 상황은 발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능 요청이나 버그 리포트 같은 게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개발팀하고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가능하면 이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이제 뭐가 안 된다요라고만 이제 보통 레포트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개발자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또는 전화를 하면서 가능하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재현이 되는지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서 실행을 했을 때 그런 게 발생을 하는지 그런 것들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이제 개발팀과 논의를 하는 게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팀도 그냥 뭐 요게 안 된다고 해요라고 던지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일 수도 있고 센스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저희 플랫폼의 버그인 경우도 있고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 플랫폼 자체가 어떤 하드웨어 기반 인프라 상에서 운영이 되고 그 연결되는 걸로 네트워크랑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 스토리지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 접속에 다 오류가 발생할 거고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저희 서비스 접속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반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가신 고객사 나가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요 구분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우리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외적인 문제인가 요거를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우리 문제라면은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우리 문제가 아니면은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문제 아니에요 하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면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드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프라적인 어떤 트러블 슈팅은 좀 해드리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분들도 저희를 더 신뢰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저희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와 어떤 그런 것만 필요한 건 아니고 실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하려면은 기반이 되는 저희 플랫폼이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게 나중에는 업셀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을 따오진 못하는데 있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있는 계약을 좀 확장하는 데는 이제 고객의 경험이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경쟁하는 제품 두 개가 있는데 그냥 같은 값이면 이쪽이 좀 더 뭔가 자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좀 더 해결을 잘 해주더라. 이런 인식이 되면은 이제 다음 업셀링 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목표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연락이 오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게 현재는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처음에 무조건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플랫폼이 작동을 안 한다라고 연락이 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차라리 저희 쪽에서 뭔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주요 항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요거는 스토리지 쪽 문제다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디테일한 정보를 담아서 레포트를 해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고객께서도 저희한테 굳이 먼저 연락을 하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사에 대한 어떤 지원 소요를 줄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요거긴 한데 사실은 최근의 목표는 요 시간을 굉장히 줄여보자는 게 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엔터프라이즈 고객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내부 팀에서는 세일즈와 이제 데브옵스 팀과 좀 긴밀하게 연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와 직접 맞닿아서 기술 지원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회사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됩니다. 고객사 가서 이제 뭐 안 된다고 하는 걸 무조건 다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그런 것 문제를 잘 분석을 해서 좀 일종의 컨설팅까지 해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반대로 이제 커스터머 분들 고객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이 상당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 해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피드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 생각에는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반영을 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이 불편함을 이런 걸 겪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부와 소통을 하기도 하는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중간에 위치한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발생한 몇 가지 두서없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버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다룬 건 아니고 이제 그 외적인 인프라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면 뭔가 파일을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LS를 해봤더니 이제 뭐 스테일 파일 핸들러 같은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시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그 NFS 상에 연결이 끊겼을 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서버를 재부팅하든지 이제 언마운트가 된다면 언마운트라고 다시 마운트를 하는 식으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고, 심각한 경우는 NFS 자체 장애일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건 NFS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코드 실행하다 보면 갑자기 속도가 느려진다는 피드백도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 플랫폼을 써서 뭐 요즘은 텐서플로우, 뭐 파이토치 또는 추론 쪽 뭐 텐서RT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학습이나 추론을 하시는데, 뭔가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게 유일한 이제 이유는 아닌데 스왑 파티션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왑 파티션이라는 게 결국 메모리가 다 차면은 이제 어떤 이제 프로세스에 메모리 점유하는 부분을 디스크로 옮겼다가 그게 나중에 다시 불러와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인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 DGX 같은 경우는 여기 가이드 문서를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스왑 파티션을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OOM 발생 수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충분한 메모리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그리고 고성능 연산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은 스왑 파티션을 제거를 하는 걸 좀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런 확률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저희 플랫폼 업데이트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학습 파일 로딩이 안 되고 뭐 타임아웃 같은 게 발생을 합니다. 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특정한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 프로세스의 이제 콜스택을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뭔가 NFS 상에 리드 IO를 하다가 멈춘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 NFS 이게 V4였는데 여기 이제 IBM 문서에도 좀 첨부를 해놨지만 NFS 버전이 3가 있고 4가 있는데, 이제 4라고 해서 항상 3보다 성능이 나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제 머신러닝 연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병렬적으로 뭔가 파일을 굉장히 많이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NFS V3가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문제는 사실 저희는 몇 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NFS V4의 세팅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그 스토리지 벤더의 추천이 없다면은 버전 3를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관련 문제인데요. 이제 저희 플랫폼을 쓰다 보면 연산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게 프리페어링이라는 준비 상태에 있다가 러닝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정 시간 쓰다 보면 준비 상태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실행 상태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슈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거 해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이제 매니저라는 게 있고 에이전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매니저가 이제 사용자 요청을 받는 쪽이고, 에이전트가 그 사용자 요청 받은 거를 매니저가 위임을 해서 실제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이에 RPC 요청이 가거든요. 근데 요거를 TCP 연결을 하나 생성을 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그거를 계속 재사용을 해요. 끊어지기 전까지는. 만약에 끊어졌다면 새로 생성을 하지만 기존에 이미 생성된 TCP 채널이 있으면은 계속 그거를 쓰는 식으로 당초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특정 이제 서브넷이 다른 어떤 매니저와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서브넷에 있고, 그 사이에 뭔가 어떤 이제 미들박스라고 하죠. 어떤 라우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 경우에 그 사이에서 저희가 뭔가 알 수 없는 TCP 채널을 끊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TCP 채널을 예를 들어 이제 2시간 동안 열려 있는 경우면 이제 이걸 쓰든 안 쓰든 그냥 끊는 거죠. 그런 설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끊고 나면 사실 이제 TCP 같은 경우는 뭐 RST 핀이라는 이게 채널이 끊겼다, 종료됐다는 신호를 보통 양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그 신호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라우터가 TCP 연결을 끊었는데 이게 끊겼다는 신호를 매니저 쪽으로 보내지를 않아서 매니저는 계속 이 채널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호를 보내는데 실제로는 안 간 거죠.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근데 네트워크 미들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실제 그 고객사분들도 네트워크 담당 부서랑 저희 그 AI 플랫폼 부서랑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전문가 계시면 좀 많이 저희 쪽으로 오시면 잘해드립니다. 잘해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쿠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쿠다 새 버전이 나왔는데 우리 코드가 돌아가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해봐야 합니다라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뭐 GPU H100을 샀는데 이제 예전 코드가 안 들어가요. 뭐 이런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A100 GPU 같은 경우에 이제 NGC 이미지 기준으로 뭐 21.03가 5부터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버그가 있어서 21.07 버전 이후 이미지를 써야만 이제 속도가 제대로 나오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저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케바케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고 뭐 가능하면 한 대만 빼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나머지도 옮기시라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실행하면 세그 폴트가 난다고 하면 상당 부분은 아웃 오브 메모리 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 실행하는데 메모리가 충분한데 OOM이 발생해요라면 이거는 이제 플랫폼 라이브러리 특별한 이제 특화된 어떤 이슈인데 이제 어떤 옵션을 켜면 괜찮아질 수도 있고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업스트림 이슈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사 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스케일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면은 사실 이제 소수의 사람이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고객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장에서 뭔가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최대한 문서화를 하고 자동화를 하고 또는 설치 자동화 패키지를 만들고 어떤 뭐 놀리지 베이스 시스템을 만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능력과 끈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